역사에서 제일 잔혹한 장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들 칼이 번쩍이는 전쟁터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저는 아무 소리 없이 왕관이 미끄러지는 순간이 더 섬뜩하다고 봅니다. 조용히 끝나니까요. 마치 불 꺼진 방에서 발소리만 들리는 느낌이지요. 피가 튀지 않아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절을 올리지만 그 뒤에서는 종이 한 장과 도장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갈아버리고 남는 건 체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을 조이는 시대였으니까요. 특히 어린 임금이 등장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어른들이 건네는 말은 친절하게 포장돼도 속내는 칼날처럼 차갑고 누가 보호자인지 누가 사냥꾼인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겉은 고요한데 속은 소용돌이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단종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혈통으로만 보면 조선에서 손꼽히는 정통 계승인데도 그 정통성이 오히려 타깃이 되어버려서 더 크게 흔들리고 더 깊게 상처 입은 왕이지요. 웃음 뒤에 계산이 숨어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왕이란 자리가 강해 보이지만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이고 특히 어린 왕에게 궁궐은 보호막이 아니라 덧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조선 궁궐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있던 때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겉으로는 효와 예, 충성과 도리를 말하지만 속에서는 자리와 목숨을 두고 숨이 가빠지던 15세기 중반 조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단종은 세종이 손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계승이 교과서 같은 그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세종은 손자를 무척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예뻐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품에 안고 등에 업어달래며 키웠다는 말까지 남아있으니 궁궐에서도 귀한 존재였던 셈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왕실의 평온은 늘 유리처럼 얇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 눈을 감으면서 단종의 인생에 금이 아니라 균열이 크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지요. 그런데 단종에게는 그 상처가 2배로 아팠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현실이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는 과정에서 먼저 떠났고 할머니 소원왕후도 세종 말년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니 궁궐에서 아이 임금을 감싸줄 큰 울타리가 텅 빈 셈입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보통 이런 때에는 상복을 입고 충분히 애도할 법도 하지요. 그러나 왕실의 시간표는 냉정했습니다. 문종이 떠난 지 엿새도 채 되기 전에 단종은 즉위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경복궁 정전 앞 그 넓은 마당에 어린 왕이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방은 엄숙한 예로 가득하지만 정작 주인공은 왜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단종은 조선의 임금이 됩니다. 아직 글씨도 더 배워야 할 나이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지요. 이때부터 궁궐은 학교가 아니라 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문종이 임종 직전에 남긴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잘 보필해달라는 말이지요. 애틋한 유언이지만 그 한마디가 이후 권력 지형을 흔드는 불씨가 됩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그 부탁을 중심에서 받은 사람이 김종서였습니다. 태종부터 세종, 문종을 거쳐 단종까지 섬긴 원로급 인물로 어린 임금이 의지할 마지막 얼음처럼 비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왕이 후사를 위해 믿는 신하에게 뒷일을 맡기는 관례가 있었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을 고명대신이라 불렀습니다. 김종서는 그 무게를 어깨에 걸친 대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단종은 겉으로는 왕이지만 속으로는 아이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올라오면 믿을 곳은 결국 고명 대신들의 품뿐이었겠지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문제는
정치의 품이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호해주겠다는 손이 어느 순간 손목을 비틀고 전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해진 결정을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단종이 그 현실을 처음 체감한 게 인사 문서 한 장이었다고들 합니다. 왕이 최종 낙점해야 하는 자리인데 종이를 펼치자 특정 이름에 이미 노란 표식이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원래는 서너 명 후보를 올리고 왕이 고르도록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 표시가 먼저 달려 있었다면요. 선택이 아니라 승인 절차로 변해버린 겁니다. 왕이 도장 기계가 되는 것이지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단종의 가슴이 서늘했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도 내 손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이건 어른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린 왕이라면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럼에도 단종은 전부 끌려가기만 한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즉위 초기 신하들이 궁궐 근처 불당을 없애자고 들고 일어났을 때 단종은 의외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선왕이 세운 것이니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취지로요. 유교적 명분만 외치던 대신들의 코가 살짝 납작해지는 순간이었겠지요. 어린 왕이 내 판단이라는 깃발을 한번 꽂은 셈입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단종은 조금씩 왕의 감각을 익혀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희망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협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서둘러야 하는 신호로 보였을 테니까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큰 과제가 떨어집니다. 새 임금의 즉위를 명나라에 알리고 예를 올리는 사신을 보내야 했지요. 이 절차는 조선 왕권의 외교적 인정과 맞닿아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길도 멀고 책임도 컸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때 뜻밖의 지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종의 큰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수양대군은 종친을 대표하는 내가 가야 체면이 선다고 말합니다. 듣기엔 그럴싸하지요. 어린 임금 입장에서는 피부치가 나서 준다니 마음이 잠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다만 정치에서 호의는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양대군이 사행을 자청한 이유를 두고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던 자신의 위상을 다시 세우려 했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물론 그 의도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로 보면 그 사행은 수양대군의 이름을 더 크게 만들고 조정 안팎에서 저 사람이 움직인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던 듯합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단종 측의 일부 대신들은 수양대군의 사행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를 다녀온 종친 대표는 발언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어린 임금의 공간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으니까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그럼에도 수양대군은 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단종의 주변에서 삼촌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고들 하지요. 밝은 등불일지 검은 그늘일지 모르면서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1453년 5월 수양대군은 다시 단종에게 다가옵니다. 이번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중전이 비어 있다고 말하지요. 왕실의 혼사는 개인사가 아니라 권력 구조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단종은 상중이라며 거절하려 합니다. 아직 상을 다 치르지 못했다고요. 어린 왕이 예법을 방패로 세운 장면인데 수양대군은 나라의 안정을 이유로 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단종이 곧바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는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왕으로서의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만 그 선이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는 게 문제였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단종에게 숨쉴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이, 경혜공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적적함을 달래려 공주의 집을 자주 찾았다고 전해지는데 왕이라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그 평온이 산산이 깨지는 날이 옵니다. 1453년 10월 10일 단종이 공주의 집에 머물던 날 문밖이 소란해지고 수양대군이 다급하게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임금을 어지럽히는 주변을 정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말은 정리지만 실제로는 피로 기기를 닦는 일이었지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합니다. 소리 없는 공포가 방마다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의 명령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이름으로 칼을 합법화하라는 뜻이지요. 어린 왕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요구가 또 있을까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단종은 살려달라며 매달렸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촌이 원하는 대로 적고 내어주었다고 하지요. 왕이지만 그날만큼은 왕이 아니라 포로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왜 이렇게 무방비였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단종도 수양대군의 야심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종서로 대표되던 울타리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지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게다가 종친 내부에서도 안평대군 등 여러 갈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서로 기대던 줄이 한꺼번에 끊기면 어린 임금은 중심을 잡을 도구가 없습니다. 마치 배의 키가 부러진 것과 같지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정변 이후 수양대군은 요직을 연달아 줍니다. 종친이면서도 정승급 권한을 휘두르는 장면은 이례적이었고 그 자체가 힘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단종은 그때부터 매일 불안했을 겁니다. 오늘은 누구의 피가 흐를까가 아니라 오늘은 내 이름으로 누가 죽을까가 공포가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왕의 권위가 공범의 온시 되는 셈입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와중에 혼인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계유정난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수양대군은 또다시 왕비 간택을 추진합니다.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이번에는 단종의 뜻을 묻는 과정이 흐릿해집니다. 명령이 내려오고 절차는 일사천리로 굴러갑니다. 왕의 결혼마저 통제되는 장면은 왕의 삶이 이미 손에서 떠났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수양대군이 노린 것은 단종 곁에 새로운 외척 보호막이 생기는 가능성을 미리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전에 새순을 꺾어버리는 방식이지요. 겉으로는 관리라고 부르면서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 결과 선택된 인물이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과 가까운 인연이 있었다고 전해지니 왕비 자리까지 안전한 사람으로 채우려 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단종과 왕비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버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견디는 것뿐이라 다짐했을지도 모르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거리와 시장에서는 소문이 자랍니다.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노린다는 말은 백성의 직감이기도 했고 동시에 권력자에게는 위험한 불시이기도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이때 단종이 내놓는 포고문이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삼촌의 충성과 공을 지켜 세워 소문을 막지만 동시에 삼촌이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은근한 메시지도 함께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단종은 고대 중국의 사례를 끌어옵니다. 어린 임금을 대신해 나라를 지키던 섭정이 반란을 진압한 뒤 끝내 권좌를 탐하지 않고 물러났다는 이야기이지요. 바로 주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을 그 인물에 비유했다는 건 단순한 칭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삼촌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요청을 직접 말하지 못하니 역사 이야기로 감싼 셈일 수도 있지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말하자면 단종은 지금은 삼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해, 속으로는 경고. 그 사이 어딘가의 문장이었겠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종의 주변 사람들에게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문제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니까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단종에게 혜빈 양 씨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심의 대상으로 몰리면 왕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믿음이 칼에 걸려 찢기는 느낌이지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여기에 금성대군까지 함께 거론됩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로 분류되던 인물들이 하나둘 죄목에 걸려들자 단종은 점점 더 혼자가 되는 왕이 되어갑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단종의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집니다. 왕위를 지키려 들면 주변이 더 피를 볼 수 있고, 왕위를 내려놓으면 적어도 사람들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계산이 머리를 때렸겠지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1455년 윤유월 10일 단종은 믿기 힘든 발표를 합니다. 숙부에게 옥새를 넘기고 물러나겠다는 선언이지요. 겉으로는 덕망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울음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신하들이 놀라 말립니다. 전하, 이건 아니되옵니다. 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단종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벽을 본 사람의 눈은 흔들려도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단종이 정말로 그렇게 순순히 넘기려 했을까요? 저는 순순함보다는 거래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원하시는 게 이것이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는 뜻 말입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결국 옥새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됩니다. 조선의 권력 지도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장면이지요. 한 집안의 잔치가 아니라 한 시대의 목소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여기서 단종의 비극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정통성만 놓고 보면 누구도 쉽게 흠잡기 어려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자리가 더 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세종이 품에 안아 달래던 손자가 그 손자의 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임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좌가 아니라 외로움이 가장 먼저 다가온 왕, 그렇게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종이 너무 순진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가 손에 쥔 카드가 처음부터 너무 적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후자 쪽에 마음이 더 기웁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어린 왕의 손에 쥐어진 건 칼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쥔 칼자루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잡아당겨도 칼은 움직이지 않지요. 그게 권력의 냉혹함입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단종의 이야기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정의와 예법이 멋지게 적혀 있어도 현실에서는 그 문장들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단종이 왕위를 내린 뒤에 더 깊은 공포, 즉 왕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왕의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가 진짜로 마음이 서늘해지는 구간이니까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단종이 즉위하던 해의 궁궐은 축하의 기운보다 장례의 냄새가 더 짙었을 겁니다. 상복과 골룡포가 같은 공간에 걸려있는 풍경, 그 자체가 이미 불길한 예고였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문종이 남긴 부탁은 김종서에게 보호자라는 명예를 줬지만 동시에 표적도 붙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너무 커 보였고 또 누군가에겐 그가 먼저 치워야 할 벽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김종서는 단종에게 든든한 기둥이었겠지만 기둥이 크면 그늘도 커집니다. 어린 임금이 스스로 서기 전에 기둥에 기대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기둥을 뽑아내려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노란 표식이 붙은 인사문서는 단종에게 왕의 결정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대사를 말하지만 대본은 이미 뒤에서 써놓는 것처럼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종이 불당 문제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왕의 말이 무엇인지 한 번은 자기 목소리로 내보내려 했던 것이니까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목소리는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듯 위태로웠습니다. 궁궐에서 어린 왕의 말은 곧 누구 편이냐는 질문으로 바뀌고 그 질문은 곧 칼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 문제도 단종에게는 시험지였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왕권이 깔끔해지는 구조였으니 첫인상에서 실수하면 약한 왕이라는 낙인이 더 빨리 찍힐 수도 있었겠지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수양대군이 손을 든 순간 단종은 가족이 도와준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가족의 말투로 다가와도 결국 계산의 언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수양대군이 사행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여행 경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명나라 조정의 분위기, 조선 사신들의 서열, 그리고 누가 임금의 친족인가라는 상징을 확인하는 무대였지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 상징은 조선 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삼촌이 움직이면 뭔가 바뀐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눈빛을 바꿉니다. 충성은 선언이 아니라 방향 감각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1453년 봄에 결혼 이야기가 다시 나오자 단종이 상중을 이유로 버틴 장면은 작은 저항으로 읽힙니다.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저항은 대부분 절차와 예법이라는 얇은 방패뿐이었으니까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그 얇은 방패를 밀어붙이는 말이 늘 등장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겉으로는 대의처럼 빛나지만 속으로는 개인의 욕심을 감추는 망토가 되기도 하지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경혜공주집은 단종에게 잠깐 숨을 돌리는 골목 같았을 겁니다. 궁궐이 바다라면 공주집은 작은 섬 같은 곳, 왕이 아니라 동생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였을지도 모르지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1453년 10월 10일의 소라는 더 충격입니다. 그 작은 섬에 폭풍이 들이닥친 것이니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쇠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먼저 찢었을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계유정난은 정리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지우는 기술입니다. 한번 지워진 사람은 기록에서도 흐릿해지고 남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보며 침묵을 배웁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수양대군이 명패를 요구했다는 대목은 권력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왕의 이름을 빌려야 칼이 국가의 칼이 되니까요. 왕이 살아있어도 왕의 권위는 다른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단종이 살려달라며 매달렸다는 전언은 자극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어린 임금이라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주변이 더 죽는 장면이 더 무서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정변 뒤 수양대군이 요직을 쥐는 속도는 놀랍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 권력은 빈틈으로 한꺼번에 쏠립니다. 그때 단종은 왕실의 중심에서 장식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혼인 추진이 다시 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합니다. 왕비 자리는 사랑이 아니라 연결선입니다. 연결선이 바뀌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수양대군이 원하는 연결선은 자기에게 안전한 방향이었겠지요. 외척이 단종을 감싸는 구조가 생기면 어린 임금이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숨이 다시 권력을 흔들 수 있으니 미리 막는 겁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정순 왕후 송씨가 선택된 배경을 보면 그런 계산이 읽힙니다. 왕비의 집안이 곧 왕의 뒤를 바치는데 그 뒤를 다른 손이 잡게 둘 수는 없었겠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단종과 왕비가 서로 의지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슬픕니다. 갓 결혼한 두 사람이 달달함보다 생존부터 배워야 했다면 그 결혼은 이미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인 것이니까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소문은 궁궐 담장 밖에서 시작해 담장 안으로 스며듭니다. 삼촌이 왕위를 노린다는 말은 백성의 직감이기도 했고 동시에 권력자에게는 위험한 불씨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단종이 포고문으로 삼촌을 옹호한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소문이 커지면 칼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 먼저 불을 끄려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단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공의 사례를 꺼내며 섭정은 끝내 물러났다는 결말을 강조합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결말을 따라달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주공 이야기는 어린 임금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꺼낸 교양의 무기였을 겁니다. 직접 욕심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날 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역사 속 그림으로 말을 대신한 것이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주문은 상대가 받아들일 때만 힘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 주문을 훈계로 들었을지 도발로 들었을지 그 차이가 곧 단종의 생명을 좌우했을 겁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혜빈 양씨가 의심받는 대목은 단종의 심리를 완전히 부숴놓습니다. 어머니처럼 의지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왕이면서 동시에 아이로서 다시 고아가 되는 느낌이니까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금성대군까지 함께 거론되면 단종은 더 이상 사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 지키는 일인데 지킬 손이 묶여버리면 왕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이때 단종이 택한 방법이 왕이 양이 선언입니다. 1455년 윤유월 10일이라는 날짜는 조선 정치의 방향이 바뀐 날로도 남지만 한 소년의 삶이 꺾인 날로도 남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단종의 선언문은 겉으로는 공손합니다. 숙부의 덕망을 말하고 책임을 맡긴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은 칼 앞에서의 공손함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나오는 말이지요.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는 단종이 이미 여러 번 협박의 언어를 체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눈빛 하나, 침묵 하나가 목숨값이 되는 궁궐을 배웠으니까요.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순간 단종은 전하에서 상왕이라는 호칭으로 밀려납니다. 이름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호칭은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좌표이니까요.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남습니다. 단종은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요? 싸움은 의지가 아니라 무기에서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고 주변의 무기들도 하나씩 빼앗겼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정통성이 강하면 보호받아야 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정통성이 빼앗을 가치가 있는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단종의 왕관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이야기는 비극을 넘어 공포로 읽히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야심이 커서가 아니라 모두가 합리화된 절차로 움직였기 때문이지요. 절차가 칼집이 되면 칼은 더 쉽게 뽑힙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과 악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권력의 현장은 회색으로 움직이고 그 회색이 사람을 더 빨리 삼킵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떠올려 보시죠. 어린 단종이 넓은 마당에 서서 절을 올리고 대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눈빛을 훔쳐보는 장면.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기서 심장이 철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단종은 무능해서 무너진 왕이 아니라 너무 이른 나이에 왕이 되어 어른들의 속도에 휩쓸린 왕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조선의 가장 차가운 현실이었지요. 이때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럼 오늘 단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통성으로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을 것 같았던 왕이었는데 정작 궁궐 안에서는 그 정통성이 가장 위험한 표식이 되어버린 장면을 함께 보셨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종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버틸 수 있는 판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조선 왕실의 공포와 권력의 뒷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